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경영 일반입니다. 경영학과는 다른 경영 일반이라는 것은 우리 태세에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경영학 원론에 있는 걸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경제학 파트를 보셨을 때도 경제학 원론은 좀 유사하긴 합니다. 거시와 미시로 나뉘어서 이제 파트별로 그리고 국제경제도 그렇고 영역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흐름도 흘러갔고 개념도 포함되어 있죠. 거기서 약간 실제적인 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쪽 경영 파트에서는 경영학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쪽 회사법이라고 하죠. 이게 뭐 회사법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게 세분화시킨 것이고 사실은 상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루게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 나와 있는 회사의 구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식과 관련된 용어들 역시 다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금융으로 분류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에 대해서 봅니다. 사실 이 조직이라는 거는 경영학의 일부기도 하지만 행정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들에서 출제가 반드시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러한 조직 유형 중에 하나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절대로 큰 대기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 아니 여러분이 집 앞에 나가게 되면 볼 수 있는 편의점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쪽의 역할도 어떤 회사에 속하는지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영 전략은 어떤 것인지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M&A라고 하죠. 인수합병. 그래서 인수합병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세하게 나간다라고 한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인수합병의 기초적 개념과 그리고 실제로 적대적 인수를 했을 때 대응 전략들 이것은 또 상식에서 매우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각 개념들 해가지고 한 번씩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클 포터죠. 우리가 이제 경영학을 하게 됐을 때 반드시 한 번쯤은 듣게 된다는 그 이름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영 일반에서 초반에 경영학에 대한 개념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몇 가지 우리 쪽에서 출제가 빈도수가 높았던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또는 사례가 필요하다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출제가 될 때 이런 사례를 활용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됐던 사례를 활용하거나 또는 이해가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회계입니다. 이제 회계인데 회계학 원론이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 수업을 듣긴 했는데 대학교 때 그래서 이 우리가 뭐 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뭐 많은 요소들을 어떻게 부기를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회계를 왜 하는지, 그 다음에 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정도 선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까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 깊게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어떤 총론적 의미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느냐 이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제에 비해서 경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쪽 파트가 약하다는 친구들이 많이 계셔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것은 경제라는 과목에서 뭐 수강을 한 것 같지만 이 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뭐 문외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차지하는 양에 비해서 출제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상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제적인 측면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게 되면 회사의 종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의 형태가 있고 이 형태들을 세분화하는 게 네 종류가 있었어요. 제가 배웠을 때는. 근데 이제 5가지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2013년이죠. 그게 법이 시행된 거고요. 법이 만들어진 건 2012년 정도에 나와서 제 옆에는 유한회사만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한 책임회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뭐 통제를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쉽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유한 책임에서 새롭게 나온 것들
그리고 실제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경영에 미치고 있는 게 큰 것들은 많이 나오고요. 당연히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이런 주식회사를 취하고 있으니까 주식회사는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세부적인 개념들까지 우리가 다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나오게 된다면 어떤 사례들이 나오고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회사에 속하는지라는 것을 물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문상에서 어떤 회사에 대한 사례가 나오고 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라든지 또는 의사결정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A라는 회사가 나와서 이게 어떤 회사인지 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맨 처음에 보시면 한명회사라고 있습니다. 한명회사라고 하니까 되게 고전적이고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제일 많습니다. 이 제일 많은 이유가 지금으로 치면은 뭐 거칠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개인 기업, 개인 회사 정도로 해보죠. 쉬운 단어를 써봅시다. 개인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되는 것. 실제로 저도 개인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서 수익을 벌이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폐업해서 망하셨네요. 그게 아니라 수익을 번 적도 없었고 제가 거기서 어떤 세금이나 어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도 굉장히 용이하게 일어나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죠. 다만 대표로 돼 있는 거지 출판사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낼 때 제가 이제 시대고시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뭐 시대고시와 전혀 상관없는 고시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어떤 일상을 쓰거나 이런 걸로 나중에 이걸 직접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런 게 한명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출판사, 제가 만든 회사는 전부 누구 책임이야?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 개인 기업인데 2인 이상이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회사기 때문에 모일회자죠. 모여서 이제 어떤 사업은 2인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구조를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무한 책임을 지는 경우는 한 사람이 보통 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한명회사를 많이 볼 수 있는 게요.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찾으면 반드시 나오는 가족 기업 같은 게 아마 한명회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명회사는요, 이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이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태도를 잘못 취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다 덮어 쓰는 거죠. 독박 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가족도 못 믿어요. 요새는.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가족도 못 믿는데 가족끼리 경험하는 게 이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집행기관, 집행부죠. 집행을 하는 사람, 사장, 회장님, 그리고 이 무한책임사원이 스스로 맡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관. 제 출판사도 제가 알아서 책임을 지는 거죠. 다시 한번 책 한 권도 안 나왔어요. 찾아도 안 나와요. 신고만 돼 있을 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기관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인 1의결권이다라고 해서 이 책임을 같이 분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책임에 대해서 우선 사이즈가 크지 않고 당연히 자기와 관련된 실제로 일까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한명회사 같은 경우는 주인 대리인 문제가 뭐 나타나기 애매하죠. 주인밖에 없는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명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되게 되면 이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합자회사죠. 그러니까 합자회사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 보시면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이 있어요. 유한과 무한의 차이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무한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 이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표현이 사원이라고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할 수는 있는데 주주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이 주주가 이 주식회사하고 헷갈리니까 이제 사원 여기에 속해 있는 일원이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자본금 내신 분이에요. 이 자본을 대셨는데 예를 들어 회사를 여러분 이름이 차인데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어. 예를 들어 뭐 건물 빌릴 거 3천만 원 뭐 해가지고 임대료하고 무슨 보증금을 지원해 주셨단 말이지. 여러분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이제 하게 된다. 모든 운영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이 이런 거 물어보시죠. 그래 장사는 잘 되냐 하고 물어보시고 이제 관리하시겠죠. 일종의 유한책임 사원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역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뭐 완전한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하게 되는 거는 이 자본을 투여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에 참여하게 되냐면 이익 분배, 이익을 가질 때는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에서 그 자본금에 대해서 일부를 그렇게 부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다시피 한 명과 합자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합자 같은 경우 이제 자본금이 좀 더 필요한 사이즈에서 보통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무한책임사원 실제로 1인 의결권이니까 여기서 차이는 뭐가 있냐? 한 명과 합자의 차이는 바로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 이 자본금을 투여해서 이익 배당을 받는 사람이 여기서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본과 관련했기 때문에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확장을 하려고 해. 역가게까지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렸어. 돈을 벌리게 되는데 아이고 뭐 사고가 터져 장사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동 책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무한 책임은 어떤 사무나 경영 모든 것 관련된 걸 한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이익 배당을 받기는 받습니다만 어떤 자본 부채에 대해서 이 채권에 대해서는 같이 부담을 지게 된다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한책임에서부터 유한회사를 먼저 보셔야 돼요. 유한회사 하게 되면은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유한책임사원의 특징은 예, 맞아요. 돈을 냈죠. 돈을 내서 자본금을 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하고 저하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회사를 차려봅시다. 우리가 그럼 뭘 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회계사가 됐어요. 에휴, 좋네요. 공인회계사 CPA가 됐어요. CPA가 돼가지고 같이 회계법인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 자본금 5억씩 내가지고 이제 건물 좀 좋은데 목 좋은 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 뭐 들어가는 거 많지 않죠. 책상 좀 놓고 뭐 노트북 놓고 이제 네트워크망 연결하고 직원 고용하고 하는데 설비 투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빌린 데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법인을 차려가지고 유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5억 원씩 냈으니까 3억 원씩 냈으니까 3억씩 거기서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각부 부서가 이렇게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이름으로 된 하나의 그 사무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제 이름으로 된 회계사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 직원이 따로 있고 같이 모여서 법인이 됐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 보이니까 온 사람 많아지게 될 텐데 이분들이 이제 누굴 선택해서 오는 것은 달라지게 되겠죠. 일단 이런 것도 있겠지. 회계법인 중에서 이쪽은 누구 전문, 무슨 전문,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준다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찾아오실 때 이게 편하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본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요새 많아요. 요새 치과들 보게 되면 사이즈가 1인 치과가 거의 없고 몇 명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보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페이닥터라고 해서 월급을 받고 그냥 일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같이 내 가지고 각부 부서별로 이렇게 돼 갖고 자기가 이제 운영을 하고 맡은 업무가 치과 같은 경우 4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나눠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유한 회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자본금을 냈다는 의미에서 이거 주식회사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주식회사 위원회에서는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한데 이분들은 어떤 회사의 자본금에 그대로 투여를 했기 때문에 약간 폐쇄적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것을 전부 다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의결권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걸 공개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주식이란 건 특징이 대부분 거의 다 이제 내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환금을 시킬 수가 있죠. 이제 현금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유동성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유한회사의 자본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 회계법인으로 가보죠. 회계법인을 차려서 이제 3억씩 내서 하고 있었는데 뭐 그냥 적당히 유지가 됐다고 합시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한테 뭐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에서 우리 회계팀으로 들어와 주게 되면 지금 받는 것의 뭐 3배 이상을 보장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죠. 저 정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이 회계법인에 대한 소유가 저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투자한 자본금을 제가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3억에 대해서 제가 융통을 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이 금방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3억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금방 만들 수가 없잖아. 쉽지 않은 거죠. 털고 나가가지고 언제까지 감다 그래서 채권을 남겨도 되기도 하겠지만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처럼 언제니 금방 뺄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유한회사에 투자한 사람과 주식회사에 투자한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정리를 해야 돼. 이 사람은 그냥 지금 액면가 나와 있는 시세대로 팔고 이제 환급을 바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투자 함부로 하지 마라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유한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쉽게 빼거나 이렇게 되게 애매한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한회사 같은 1인 이상 유한책임자 같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되고 이사입니다. 타인계약서. 여러분 이사라 그래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 직함 중에 보면은 부장을 떼면은 부장 다음으로 올라가면 이사가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이제 조직에서 사용하고 일종의 직무 직책 명함일 뿐입니다. 실제 이 이사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유한회사 이사의 특징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게 안철수 씨라고 있죠. 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알랩이라고 하죠. 안철수 연구소. 이분의 직함이 뭐냐면 회장도 아니고요, 사장도 아니고요, 안철수 연구소 이사회 의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이사들이 하는 일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실제로 CEO가 있을 거예요. 안철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 CEO는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이고 이 이사는 거기서 이제 어떤 경영이 되고 있고 이런 걸 지켜보면서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에 대한 스토리고요. 일자일결권. 당연히 내가 여기서 지분을 얼마 갖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의 내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바로 이 유한회사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한회사는요,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주식회사가 거의 다 유사한데 여기 이사라는 걸 둬야 돼요. 그래서 자기네가 자본이 운용될 때 자본을 낸 사람들이 직접 이제 자기들끼리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사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이렇게 직접 관리를 감독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처럼 자본금을 모으고 싶은데 요처럼 이게 일정한 절차를 다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또 한 명의 회사처럼 쉽게 내기엔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그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한 이렇게 분화된 기관을 갖고 있다는 것, 사회이사라고들 하죠. 예, 그래서 분화돼서 감시 기관을 갖고 있다는 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요 요소를 다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를 만들고 운영해서 새로운 걸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이 다음에 있는 유한책임 회사입니다. 유한책임 회사 같은 경우는 뭐 2012년에 거기 만들어 2014년에 활성화돼서 만들어졌는데 일종의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뭐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많이 했죠. 벤처 같은 겁니다. 투자펀드 컨설팅 회사 같은지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이 벤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벤처는 지금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금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걸 새롭게 빨리 막 아이디어를 제출해가지고 뭔가 이걸 실용화시켜서 상품화시키는데 급박하게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절차 거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오래 걸리는데 이 유한책임 회사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방 이제 처리가 되겠죠. 여기 보면 역시 1인 이상 유한책임 사원이 존재합니다. 유한회사와 똑같이 이제 자본금을 하도 되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지주들의 통제나 이런 거 없이 가게 되기 때문에 업무 집행자, 사원 또는 사원아니자 물론 이사를 둬서 해도 되긴 됩니다만 그러면은 이제 형식이 좀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사를 두기도 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책임을 지고 가는 것들이 바로 유한 책임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해볼까요? 책임이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그렇게 많지 않다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뭐가 있냐면 이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투자액 한도까지만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유한 책임이 진짜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죠.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사의 감시가 없더니 자기가 어떻게 해서 막 뭘 돈을 좀 하거나 이렇게 되는 일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게 유한 책임 회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 벤처의 신화라고 해서 잘된 그룹들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벤처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후에 아이디어도 좋고 상품도 좋은데 이후에 경영을 방만하게 하거나 뭐 법인이라 그래서 막 포르쉐를 끌고 다니고 이래서 몰락하거나 또한 물티슈 벤처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유한 책임 회사로 만들어졌었는데 이분이 이제 마약에 완전히 쩔어 살게 됐죠. 그래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존재는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형태가 이 유한책임에서 한 명에서 더 가까워요. 보니까 두수주의라고 해서 1인 1의결권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한회사는 이제 자금을 투여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1자 1의결권이라는 게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아마 출제를 하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물론 당연히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유한책임 사원인데 저 같은 경우도 예, 삼성의 주인입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뭐 보수 진보 진영을 나르고 막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투자하셨네요. 그런데 예, 5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그냥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조금씩 신기한데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저는 이제 이게 커지고 작아지고 해봤자 큰 변화는 없겠죠. 진짜 전철비 정도 나타났다는 게 그 정도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런 건 없죠. 흐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구매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완 책임을 지고 있고 내 책임은 어디까지? 내가 산 주식 5주에 대해서만. 이 주식이라는 게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저도 얘기할 거니까 여기다 이게 있게 되는데 철저하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만큼만 갖고 있는 것을 주식 인수가액만큼만 가지고 있는 게 주식회사의 특징입니다. 한편으로 내가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일정한 자본금을 투여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쪽에서 저한테 지원을 이익 배당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대표이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있어서 이 회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CEO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주주총회 뭐 대주주가 있을 것이고 주주총회는 그다음에 이사들 해서 이제 감시기관 그래서 이사의 의장이란 게 있을 거고 이런 데서 관리를 하게 되죠. 일결권입니다. 지분주의. 내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여기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기업의 이 회장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뺏는다라는 거는 주식회사의 의미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내가 다 매입하면 되겠구나.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이 주식회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표에서는 뭐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 찾아주시면 되고 실제 우리 책에서 이제 개념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죠. 예, 맨 처음에 보니까 한명 회사입니다. 무한책임 사원 구성된다. 우선 누가 구성되느냐. 구성 요소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요. 모든 사원이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연대 무한책임. 직접 연대 무한책임 나와 있죠. 예, 무한이 핵심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자문적 결합보다 인적 결합 색채가 짙기 때문에 무슨 기업이 많더라? 가족 기업이 많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자회사예요. 무한책임 사원도 있고 뭐도 있다? 유한책임 사원도 있다라고 했어요. 유한책임은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오죠. 이제 책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투여한 자본만큼만 지게 되는 거. 그래서 올리 무한책임 사원은 다른 세세한 거 다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유한책임 사원은 자신이 있는 자본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부채 채권까지만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원적 조직이다라고 하고 경영은 무한책임 사원이 당 일하는 사람하고 유한책임 자본 제공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무한책임 사원이 하는 거는 이쪽과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한 명 회사에서 요거 하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생기는 이익 분배.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고 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 연대 책임을 부여한다. 뭐에 대해서만?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걸 한다. 은행이죠. 은행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합자회사 사례가 여러분들 그 외 택시 타보셨죠? 택시 보면은 택시 운수 회사 보게 되면 무슨 운수 뭐 무슨 성강 합자 운수 합자 회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합자가 보통 여러 버스나 이제 택시나 이렇게 운영 노조 같은 데서 보통 많이 쓰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2012년 개정된 3법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했었고 당연히 여기서도 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이 한도 내에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 이게 유한의 의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 보니 뭐가 크다? 상대적으로 이게 유연성의 차이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고 없고 하니까 상황에 따라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되고 회사의 사적인 폭넓게 인정한 회사 형태, 청년 벤처 창업, 투자 펀드, 컨설팅 등등 소위 말하는 쉽게 빨리 진입해서 나가야 되는 것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한회사죠. 출자액 한도로 간접 유한 책임 부담이라고 나왔어요. 간접 유한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책임에 대해서 출자액에 대해서 공통으로 내게 되고 같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보통 이제 무슨 뭐 부동산 법인, 회계 법인,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로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그 연예인 기획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하는 사람과 연예인과 이쪽 그 매니저와 같이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 경우 같이 자본을 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연예인만 자본을 내고 매니저는 돈이 없이 경영만 한다. 이런 경우도 존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이 구분되게 되니까 합자회사로 가겠네요. 자, 그래서 한 명의 회사에다 물적회사 이거 중간 형태라고 했어요. 중에서 주가했고 유한이고 무한이겠는데 뭐가 보입니까? 분화된 기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식회사 유사하게 이사라는 제도가 여기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의 인수가액. 우리가 소위 말해 액면가가 있고 인수가액이 있죠. 실제 우리가 구매해서 하는 거. 예를 들어 삼성 주식이 지금 이제 제때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 뭐 45,000원이라고 해보죠. 액면가가 얼마? 100원이었어. 100원. 450배 뻥튀기 된 회사네요. 인수가액은 지금은 45,000원, 뭐 5만 원에 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겁니다. 간접 유한 책임 부담하는 사원,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다라고 해서 이 주주들이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경영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주는 권리와 의무의 단위예요, 주식은.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라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발행할 수 있는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인수가액 한다는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뭐만큼? 주식만큼만. 그러니까 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서 훅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회사 돈까지 우리가 갚아주는 거 아니지. 주주만큼이지. 그러니까 유한회사는 그거에 비해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합자회사나. 사원 개선과 회사 사업 관계 극도로 희박한 물적회사의 전형으로서 여기는 뭐가 좋냐면 굉장히 그 진입장벽이 낮죠. 여러분들이 사이트 열어가지고 지금 바로 이제 뭐 시간이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시간이 지금 바로 주식 하나 사게 되면 그 회사 주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자본을 이제 많이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대기업의 적정한 게 바로 이러한 주식회사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사법에서 이 5가지 종류를 지금 이제 본 다음에 보게 되는 게 이 주식회사죠. 우리가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또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도 대부분 다 이런 주식회사에 많이 형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식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의 주식과 지금의 주식의 차이 뭐 딱히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나도 가까워졌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의 등장.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클릭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식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고 사고 주문을 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쉬워졌어요. 사실 이제 제가 어렸을 시절이죠. 제가 어렸을 때 주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무슨 증권, 뭐 대신증권 기억나요? 우리 집 근처의 건물에 거기에 직접 가가지고 거기다가 주문 절차를 넣고 사인을 하고 넣고 나서 그래서 이제 보고 그 전광판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바뀌었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격 현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매를 하는 절차가 매우 쉽지는 않았고 물론 전화 주문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렸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대신증권 건물이라고 부르면서 거기 근처에서 놀면 2층에 이제 거기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의자에 이제 그걸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주식의 의라고 해서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주식의 의 첫 번째 자본금액 구성 단위. 우리는 여기서 발행된 주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주식의 애명가를 곱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본금이 얼마인지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의 구성 단위이기 때문에 이 2가지 경우에서 차이가 나오는데 무액면 주식 발행 시, 액면 주식 발행 시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무액면주라는 개념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게 되겠지만 이 무액면주라는 거는 액면가가 얼마인지 표시되지 않은 주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런 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액면가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인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는 것은 좀 투자하기 겁나네요.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무액면주가 실행된 지는 그렇게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유한책임회사 비슷하게 2012년 경에 이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무액면주, 액면가를 굳이 표시 하지 않더라도 이제 주식 발행에 대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지금까지 무액면주로 발행한 회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액면가를 전부 다 써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해요. 그래서 제 돈이 있다라는 거. 만약 무액면 주식 발행을 하게 될 경우 주식 발행 2분의 1 이상 금액으로서 발기인 전원 이상 결의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액면가가 얼마인지 안 나왔지만 발행이 얼마가 됐다는 거에 따라서 그에 쫓아간다라는 거. 액면 주식이면 액면가가 나와 있죠. 액면가가 나와 있으니까 자본 금액은 액면 금액의 발행 주식수.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100원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뭐 1억, 10억 주를 발행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100억이 될 테니까 삼성전자 자본은 1000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처음 출발했을 때. 그래서 이 자본금을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주식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입니다. 첫 번째는 공익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서 그 회사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익권이라고 해요. 이 공익권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을 감독하고 얘네가 부정된 짓을 저지르지 않는지, 또 여러분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같은 경우에도 이 주주들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사를 막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막 이것을 막 조작하고 막 이러면 커다란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공익권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요. 자위권, 스스로의 이득, 나의 이득, 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투자 수익, 당연히 여기서 올라가는 금액을 내가 취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 회수, 이제 뭐 우선이나 배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주주 평등의 원칙, 주식을 갖고 있다고 다 평등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한 표는 하나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100표를 가지고 있다,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100주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따른다? 주식 수에 따라서 평등한 권리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주주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명주식 있고 무기명주식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기명주식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주식의 주인이 누군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대주주 관리라는 게 있겠지. 대주주 관리가 나중에 있게 돼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사합병 문제가 냈을 때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거나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명주식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기명주식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삼성에서 내가 그 주식 갖고 있는 거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관리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를 한꺼번에 뭐 주주총회가 있다는 거 메일만 날라고 하겠죠. 근데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무기명 주식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원이라고 했잖아요. 사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원이라는 단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주주를 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사원이에요. 그 회사 일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를 관리를 해야죠. 근데 제가 올랐네? 팔아. 팔으면 이제 더 이상 사원이 아닌데 또 갑자기 떨어져 사. 이러면은 하루에도 사원이 2번, 3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관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달라지게 되고요. 이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권리니까 제가 제 권리를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을 마구마구 구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기본적인 이런 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식이나 주식에 대해서 뭐 알고 나면 주식 투자를 하라가 아니라 이것을 알고 이제 이게 실제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오늘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될 거는 우리가 이 주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 무슨 회사 주식 이런 건 아니에요. 주식 그 자체의 본론적인 이제 개념들이 존재할 것이고, 또한 이 주식회사에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 주식회사에서 있어야 될 어떤 기관적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